자, 윤석열이 이제 바이든하고 계속 동행을 했는데 논란거리만 안겨주고 왔어요. 실제로 언론사들이 잘 말하지 않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수 논란이요. 야,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윤 검사가 그 임명장 받는 장면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사. 어이구 마님 이렇게 하는. 자, 바이든한테만 그랬느냐? 고개 숙이고 저렇게. 왕치산 중국 부주석한테도 저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고개 숙이는 게 그래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문 대통령이 바이든과 만날 때는 이런 장면이었죠. 문 대통령 이번에 문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지만 전화 통화를 좀 길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정상끼리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최소한 이건 윤석열을 무식한 것도 무식한 거지만 의전팀이 이거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악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뭔가 국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느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윤석열 개인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문이겠지만 윤석열이 잔소리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진짜. 뭐 합리적인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 꺼내면은 그 다음 날부터 볼 수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고무 호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그 몸에 그런 어떤 그 권력의 약한 자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판타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미국이 너 하면 우리 끝장이야 같은 동네 술꾼 아저씨들이 지들끼리 앉아서 하는 그런 뇌피셜 있잖아요. 그런 게 작동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버리잖아요. 미국, 중국. 자, 다음. 요거는 이제 김건희가 장갑 끼고 바이든과 악수하는 장면이에요. 야,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은 다 저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장갑 끼고 유권자하고 악수하는. 아 그래요? 예. 아니 저는 이 장면 되게 충격적이었었거든요. 보통은 저렇게 이제 뭐 여자들은 장갑 끼고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만약에 저 자리 자체가 김건희가 호스트일 때, 모든 이제 손님들이 쫙 줄 서가지고 막 할 때는 그럴 수 있다 치는 거예요. 보통은 장갑은 악수할 때는 빼는 게 예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서로 이렇게 맞잡지 않는다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저거는 뭐랄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당시에도 엘리자베스 여왕 그래서 바로 찾아봤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번 작년인가 올해 장갑 끼고 밑에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저렇게 정상회담도 아니고 장갑을 끼웠던 이유는 코로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엘리자베스 여왕 정도 되면은 정상급 만날 때 할 수 있다 치지만 엊그저께 임명된 범죄 혐의자 김명진 씨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이든과 저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로는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웨딩 구두를 신겼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명신한테는 나의 웨딩이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는 그래서 네. 계속해서 그걸 언급하고 기사에 실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잡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진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저 장갑 끼고 악수하는 사진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우리나라 대통령 초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장갑 이야기는 일종의 외교과에서는 일종의 상식 같은 거죠. 특히나 이제 그 정상들, 그러니까 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악수는 맨손으로 하는 게 그렇지. 일종의 에티켓 같은 거거든요. 예. 저 좀 잡아주세요. 저랑 악수 한번 하세요. 자네가 푸른 나무인가? 이런 느낌인 거죠. 특히 저렇게 장갑 끼고 악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손에 힘을 안 줍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니까 손에 힘을 주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손만 내밀고 있어요.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부터 텔레비전을 끄고 안 봤는데 저런 걸 보게 될까 봐 안 봤는데 제가 무엇보다 기분 나빴던 거는 그 김명신이 지난번에 그 아이빌리브 하면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돋보이려고 허위 조작했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내조에 전념하겠다,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드러냈고요. 하물며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동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대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게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예의가 아닌 정말 거지.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서로 카운트 파트너가 있을 경우에 저렇게 나대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조용히 내조에만 전념하겠다 그러면 정상회담 할 때 실무회담 하면은 부인들 동반 안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저기 꼭 나서가지고 이제 흰 장갑 끼고 아따 진짜 겁나 성질나고 그러는구만. 전 개인적으로 지금 그 김명신이 오드리 헵번을 약간 롤모델로 삼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지난번에 결혼식 사진 가지고 외람이들이 오드리 헵번 같아 해가지고 저는 그 김명신을 MS 헵번이라고 합니다. 아, 그 오드리 자, 헵번이 자, 자, 자. 남상이었어요? 자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난 이거 국가수 같다 야. 아. 또 국회에 대한 경계 논란도 있었죠. 미국 국가가 원래 퍼지는데 윤석열이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요. 박병석 의장은 지금 이분이 취임한 이래 최고의 업적을 남기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최고의 업적을. 의전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축구 시합 하잖아요. 아, 손흥민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잠깐만. 손흥민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득점왕이 됐거든요. 마지막에 2골을 넣었는데 단독이 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른 선수가 또 2골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동점, 네, 동률이 동률을 됐던데 실제로 이제 손흥민이 이런 축구 시합 같은 거 하게 되면 저쪽 선수는요 페널티킥으로 5골이나 넣었어. 손흥민은 그냥 다 필드골이야. 페널티킥 앞에 세워놓고 차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축구 시합을 보다 보면은 국가대항전 할 때 무조건 애국가가 울리면 우리 선수들이 막 상무 출신은 이렇게 하고 일반 민간인은 이렇게 왼쪽 가슴에 올리고 그럴 때 상대팀 선수는 뭐 하고 있죠? 멍 때리고 있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좀 국민을 이딴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 원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 국가 올릴 때 우리나라는 안 하는 게 우리나라 맞는 안 거죠. 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음. 그 다음에 애국가가 올릴 때 음. 우리가 하는 거 정상적인 거예요. 음. 엘리자베스 양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국 국가 올릴 때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실드가 나왔다?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규정이 없으면 가치로 까면 되는 거죠. 어. 그럼 남의 팀 하지 애국가- 말라는 규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댓글창에 어떤 미친놈 하나 봤는데 바이든한테 고개를 숙인 게 동반 A지국이라는 거예요. 아 대박. 아니 그러니까 창피해. 왜 큰절하지? 그 유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마도 찍지 왜?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행정부의 수반이죠.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이든이나 누구랑과 같이 국가 대 국가의 뭔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국 국회 충성하고 자빠졌으면 그러니까 규정에 인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실드입니까?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축구 예를 들면 되잖아요. 어. 한일전 하는데 일본 국가 올릴 때 우리나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동방 거예요? A 지국이니까 뭐 일본 국기에다가 인사해주면 안 되니? 아니 그리고 제가 오늘도 약간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항에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일본의 하야시 외교상이라고 외무상이라고 하나 악수하는데 그러니까 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악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교가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지. 참 대단한 사람이고요. 진짜 창피당한 건 따로 있습니다. 뭐 동방 A지국이라고 치고 뭐 고개 숙여 인사하고 막 미국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 성렬이 형은 강자에 약하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야. 미국 기자가 물어봐요. 지금 내각이 거의 다 남자다. 대선 기간 동안 남녀 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녀 평등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들도 아는 거예요.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봐. 윤석열 답이 뭐였어? 각 지역에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성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비판하게 된 건데 일단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거 답을 보고 내보낸 기사가 이거예요. 한국 대통령은 성불평등에 대한 압박 질문에 불안함을 드러냈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비판할 지점은 뭐냐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한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 이게 대선 때 했단 말이죠. 네. 지금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없다고 해놓고 왜 여성 장관들을 임명 안 했냐 그랬더니 지금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말을 했어야지. 구조적 성차별이 성차별이 많다.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내가 장관 시키려고 쭉 보니까 차관급까지 올라온 사람은 다 남자더라. 차관 시키려고 보니까 국장들이 다 남자더라. 그래서 국장들 중에 차관 임명하니까는 다 남자고 그렇게 된 거 그게 내 잘못이니? 지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올라온 걸. 왜 그렇지. 나한테 그러니?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성차별은 없어. 근데 그 장관은 그러면은 그 차관급으로 올라온 사람 중에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 친구 시키고, 지 동생 시키고, 그렇지. 지 부하 시키고. 이런 내가 거잖아.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바로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리천장 이것 때문에 30%를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이명박 때 기억들 하십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국방부 장관 단 한 명이었어요. 장관 중에. 당연한 거잖아.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가 여성이 뽑혔는데 이제는 들어가자마자 청문회 할 때 여성가족부 해체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참정권 보장받기 시작한 지 수백 년 됐을 것 같아서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유리천장은 한편으로 보면 남성 위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적 어떤 상황의 어떤 배습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조금 미달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 급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그 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으므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논리를 걸었었는데 막상 왜 그러니까 저 여성 장관들 임명이 왜 이렇게 적어? 지금 총 합쳐가지고 3명인가 그럴 거예요. 네, 3명. 왜 저거 했더니 지금 여성들이 많이 안 올라와서. 대체 뭐 하자는 거니, 지금.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니 그래서 우리는 경북도지사 임미애 같은 후보가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뚫고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했던 그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은 아 저래서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지. 저 그런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명분 같은 건 그러잖아요. 야 그래서 박근혜 뽑아놨더니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할 말 없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바이든 만찬에 전두환 아들 와인. 얘는 이게 바이든 엿먹여 버린 거거든. 네. 바이든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김대중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저거는 언젠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알게 될 텐데 정말 분노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민주당에 한 30살인가? 31살인가 그때 처음 뭐 국회의원 하원인가 상원의원 되면서 그때도 굉장히 진보적인 색채를 띠면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그 80년대에는 김영삼, 김대중 뭐 정치 탄압 그만하라고 전두환한테 편지까지 보내고 그 구명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참여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전두환의 아들이 만들었다는 와인을 자기 공식 석상에 만찬주로 올라왔다는 걸 뒤늦게라도 알게 되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표를 낼 것 같거든요, 저거.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워낙 많은 걸 챙겨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 100억 달러면 그거 할수 이상이겠죠. 있는 건가? 예. 한 잔에 100억 달러? 그러니까 전두환 아들이 만든 와인 이름이 밭소래요, 밭소. 여러분 절대 드시지 마세요. 혹시나 어디 갔더니 이게 있더라 그러면 광주 시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 와인이에요, 이게. 얘네 추징금 다 냈어? 다 전두환이 왜 19만 원인가밖에 없다 그랬겠어요.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마누라 다 나눠준 거 아니에요. 광주 시민의 피가 담겨 있는 거야.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진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거 만찬주로 많이 사용되었었던 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신문 기사에는 전두환의 삼남 셋째 아들이라는 말을 안 하고 한국인 소유의 나파밸리 와인 농장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한국 사람이 나파밸리 가서 얼마나 성공해봤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냥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2010년에 이명박 때도 이건 지금 안민석
의원이 당시에도 비판을 했었던 거지만 G20 정상회의 때 만찬주로도 쓰였는데 찾아보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버락 오바마 왔을 때도 만찬주로 쓰였고 그때도 절대 여기에 무슨 전두환 아들이란 말이 없고 이 회사 자체가 다나 에스테이트라는 회사인데 한국 법인이 나라셀라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셀라가 수입한 뭐 나파밸리 와인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니까 몰랐었는데 지금 찾아보면은 다 나온다는 거죠. 예. 이게 나파밸리에 확실히 크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16만 평인데 이게 지금 장인과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국엔 거의 나오지 않고 거기서만 살면서 와인을 재배를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거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개소리고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같이 예를 들어서 독재자를 찬양하지 않는다거나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소득으로만 따지면요. 어디 중동 같은 데 가면은 석유 펑펑 팔아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막 10만 달러 하고 이런 나라도 있어. 선진국이냐? 거기 가면은 선진국이 수가 없는 게 아까 말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을 막 히잡 씌워가지고 막 도구로 사용하고 일부 다처제 해버리면 선진국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 가치 중에 너무 그 자본주의적 빈익빈 부가 너무 심하니까 시대적 흐름에 등장한 게 오바마 케어 같은 거예요. 너무 심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의 가치라든지 독재자를 찬양한다든지 이 가치가 없는 나라. 윤석열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진국 대통령 못해요. 이런 마인드는. 지가 대선 때 갈라치기를 했는데 여성들하고 남성들을 갈라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요. 어차피 바이든은 그냥 돈 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요. 나는 미국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래. 또는 깨진 한미동맹을 복원할래. 다 개소리거든.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왔겠어요. 만나고 이건 여러 가지 문제처럼 못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쪽 입장에서 미국 니들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주면 우리가 뭔가를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미국한테 고개 숙여 들어갔던 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한 발 깊숙이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전 세계 외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깊숙이 들어갔다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고 있는데 혼자서 먼저 뛰쳐나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지금 이게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가 중요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관계를 같이 이제 하나로 보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앞뒤 보지 않고 먼저 손들고 뛰쳐나간 거예요. 네. 그런 말 있죠.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경중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문재인 정부까지는 잘했단 말이에요. 왜? 한국 무역의 4분의 1을 중국과 하거든요. 여러분들 물건 중에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걸 몇 개만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안보는 미국하고 하되 경제는 중국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무역량이 약 25%쯤 돼.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바뀔 수는 있는데 미국은 15%도 안 됩니다. 1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당하게 서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바뀐 거 아니에요.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진짜 창피한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뽑던데 윤석열이 바이든과 생각 거의 모든 부분에 일치한다. 그냥 자기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이게 지금 칭찬이라고 헤드라인을 뽑는 중앙도 웃기고 아 정말 충격이에요. 아 진짜 언론이 정말 그지 같은 게 이런 식의 외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한테 임명장 받으려고 머리 저아리면서 쫄쫄쫄 따라다닌 겁니다. 이번 외교에서 한국이 득본 게 뭐야? 사드 이야기도 안 나왔고 윤석열이 말했던 거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에 그냥 다 말려 들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 한국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건 그러니까 반도체와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5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그게 외교적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100억 달러를 국내에 투자를 하면 그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배터리 공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땅값이 뭐 쌉니까? 뭐 인건비가 쌉니까?
도대체 뭐가 좋아요? 미국에서 생산해서 좋은 게 뭐냐고요? 그냥 미국한테 좋은 거예요.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은 아웃소싱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직접 생산하는 전략으로 그 거대한 변화를 이루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접 모든 걸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외주를 주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노하우가 한국이 있으니까 한국이 와서 지어달라는 건데 그걸 뭔가 우리가 엄청나게 큰 기회를 얻은 것처럼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지, 전 세계적인 배터리 기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미국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 외교적 성과예요. 그러니까 사진은 한두 장만 볼게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하고 바이든이 기자회견하는 장면인데요. 바이든은 그냥 쉽게 표현해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우리 일자리 만들었다 이거예요. 네. 몇 명? 9,000명. 이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되게 서글프더라고. 한국이 물론 미국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이든이 이거 이후에 일본 가서 한 것을 보면 되게 불쌍해지는 거야. 바이든이 일본을 방문해서 미일 정상회담을 했고요. IPEF 출범 선언까지 했어요. 한국도 여기에 지금 발을 담궈버렸어요. 화상으로 참여를 했죠. 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발을 담궈버렸어. 그래서 중국에서 반응이 이거 아니에요. 경제 안보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번에 IPP 출범에 화상으로 참석을 하면서 그 뭐 어떤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외교도 잘한다 뭐 이런 그 개소리를 하고 있던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분명히 경제 보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IPEF에 경제만 걸기 그러니까 가치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인권 뭐 이런 거. 거기에 중국이 빡이 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엮기 위한 세계적 명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중국이 한국을 쉽게 볼 만한 정도의 국가는 아니에요. 그만큼 올려놨어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렇긴 한데 경제 안보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말이 나오면 중국인들 상당히 전체주의 국가에 가깝잖아요. 네. 일단 인민들이 먼저 반응하죠. 코리아 불매운동 벌어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 중국이 그러니까 무역을 규제하는 방식 자체가 공식 통로를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한령이라는 게 공산당 정부에서 뭐 앞으로 한국 콘텐츠는 절대 시청 금지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방영할 때 출연자 중에 몇 % 이상은 무조건 중국인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당원들끼리. 그리고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 중에 핵심 부품의 50% 이상은 중국산이어야 한다. 그러면 컴퓨터, 뭐 CCTV, 뭐 시계, 뭐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이 뭐겠습니까? 결국엔 메모리 아니면 CPU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산이 아니면은 수입이 안 돼. 그러면은 다 그냥 그 관세청의 앞에서 다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수입 통관 절차 과정에서 일주일 걸리던 게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고 6개월 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수출 규제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일본처럼 뭐 총리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뭐 한국 거 안 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지. 아니 네.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문재인 대통령도 저번에 그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바이든하고 미국 가서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미국을 도와준 사건이 있었잖아. 네. 왜냐하면 그게 중국에다가 공장을 다 지어놨더니 미국 일자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리쇼어링이라 그러는데 그걸 다시 네. 가지고 오는 이 상태인데 바이든은 사실 일본 가서 그러니까 언론들이 좀 빨아주기 되게 좋으니까 처음으로 바이든이 동북아시아로 오면서 일본을 먼저 가지 않고 한국을 먼저 거쳤다. 바이든은 썰썰하게 챙겨서 이제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저 공장 우리가 유치했다 이제 이야기할 거고. 근데 바이든이 오늘 그런 걸 했어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지지를 표명했단 말이야. 사실은 지금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G7, G8 얘기하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도 가능한 나라까지 접근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이 어떤 경우에는 일본을 앞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직도 미국은 일본 밑에 한국을 두고 싶어해. 그러면 애교를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미국한테 주는 건 주는 거지만 중국한테 뭔가 당하지 않겠다는 노력으로 외교를 좀 적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미국에 17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계약된 게 아니라 그 작년 5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계약된 거를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본에서 하고 진행되고 있는 IPEF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핵심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대놓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금융적 돈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중국을 자극하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봐봐. 그냥 세계 뭐 G2라고 하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그 연대체 이런 데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도 이제 그거 안 들어가게 하려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이든도 압니다. 한국의 위치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외교를 잘했던 거지. 중국한테도 밉보이지 않고 미국에도 밉보이지 않으면서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다 한국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을 나름 즐겼던 것이 그게 외교예요. 외교.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조공으로 바치고 있잖아요. 중국한테 하면 제대로 하면 맞아서 기업들이 막 어떤 이런 상황이 물론 안 될 거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한국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에 네.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된 건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반한 감정,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한국 물건 안 팔리는 것은 윤석열 책임이야. 난 그렇게 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